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미국의 회의장, 유명 정치인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한 영상을 틀자마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그의 발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트럼프마저 곧바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파커입니다. LA에서 10년째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특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익숙해진 저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날 아침,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직업병이랄까요? 대형 사고가 나면 자동차 피해 상황을 취재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어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도시 주택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에서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10년간 수많은 사고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며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금속 프레임까지 녹아내린 차량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탄 차들 사이에 멀쩡히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이었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동행한 사진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변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차만 마치 불길을 피해간 듯 멀쩡했어요. 약간의 그을음만 묻어있을 뿐 창문도 타이어도 온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 있던 소방관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였어요. 차종은 중형 SUV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소방 당국 관계자가 주인분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주변 차량들은 모두 녹아내렸는데 이 차만 살아남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심히 손을 뻗어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뜨거웠지만 내부는 멀쩡했죠.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도 녹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방 당국 조사관 또한 이 사실을 메모하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10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죠. 손가락이 떨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주변에 더 살아남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오직 이 한국 브랜드 차량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흥분으로 숨이 가빠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와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도대체 어떻게 이 차만 멀쩡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현장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찍은 그 한국차 사진이 방송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일이 커졌습니다. 제 리포트가 지역 뉴스에서 전국 방송으로 확대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인스타그램은 알림으로 가득했죠. 많은 팔로워들이 믿을 수 없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차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차의 우수성을 칭찬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불타지 않는 자동차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격렬해졌죠. 단순한 우연이라는 주장과 한국 기술력의 증거라는 의견, 그리고 조작됐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스룸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제 리포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니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LA 소방국 조사관들과 여러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보험사 관계자들까지요. 그 한국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소방국 수석 조사관 마이클이 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불길이 이 차 주변으로 1000도 이상 올라갔지만 이 차는 실내까지 거의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차체 구조와 재질이 특별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의 강판과 내장재가 다른 차들과 다르다는 분석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동차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유명 자동차 잡지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소방국과 자동차안전연구소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해당 차량이 화재 시험에서 어떤 차량보다 뛰어난 내화성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국차의 소유주도 찾았어요.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광고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구매했다는 그녀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지 파헤쳐야 했어요. 이후 저는 오피스 책상에 앉아 산불생존 한국차 보도 이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지역 방송사의 평범한 자동차 전문 기자였던 제이슨 파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으니까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제가 보도한 한국차 이야기가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CNN과 FOX 뉴스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 말했고, 다른 패널은 단순한 우연을 너무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FOX 뉴스 프로듀서였어요. 파커 씨,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파커 씨, 이 한국차 사건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요? 진행자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원경제위원회 회의 영상이었어요. 한 정치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차 관세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차보다 튼튼한데. 그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그 말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수입차와의 경쟁은 늘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소셜미디어는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군. 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 한 문장으로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언급 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진영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고 주장했고, 다른 진영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CNN, MSNBC, FOX 뉴스 모두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차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차의 내구성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차의 강판과 내구성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차보다 강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다. 한 번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 딜러십의 문에 전화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불타지 않는 한국차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 다음 임무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한국차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산불 생존 차량의 구조, 재료, 생산 공정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차의 내구성이 정말 특별한 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발신자 불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산불 생존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구조도와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자료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보였어요. 전화기를 들어 동료 엔지니어 마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크, 이거 봐야 해. 이 차는 일반 차량과 달라. 마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기자 데니얼, 소재 공학자 리사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며 토론했어요. 이 특수 강판의 용융점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아.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재는 난연성이 뛰어나고.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직접 확인해야겠어.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해. 마이크가 말했죠. 그래야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어. 며칠 후 저희 넷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했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차가 진짜 특별한 걸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겠지.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파커 씨,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하러 온 그 브랜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우리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커 씨.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우리 일행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소를 지나 실제 자동차가 생산되는 곳으로 들어섰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메인 생산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 공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검수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특히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리사가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강판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자동차 강판보다 약 30% 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이런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특수 열처리 공정과 나노 코팅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어서 내구성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량을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압착 테스트, 충돌 실험까지.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엔지니어가 1100도의 화염에 5분간 노출된 후의 차량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부는 그 흐름으로 검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와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데니얼이 이것이 LA 산불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며 북극의 혹한, 사하라의 폭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관리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차량 중 무작위로 선별의 10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도장 흠집이나 1mm 이하의 조립 오차도 발견하면 전량 재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웃으며 이건 기본이라며 자사의 철학은 완벽함을 넘어선 완벽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센터의 최첨단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환경 대응 내장재 연구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이 5배 이상 높은 소재를 개발 중이었어요.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마침내 마이크가 침묵을 깨고 이런 공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품질 관리라며 특히 소재 연구가 놀랍다고 했어요. 데니얼은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LA에서 본 기적 같은 광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김 소장이 언급한 극한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리미트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죠. 김 소장의 설명에 우리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재 저항성 실험이었어요.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 실제 완성된 한국차 한 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설명했어요. 이 테스트는 실제 산불 상황을 재현합니다. 온도는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며 약 10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방열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챔버 내부가 순식간에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온도계는 빠르게 상승했고 곧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불길이 사그라들고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을 열자 시트와 대시보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고온에서 내장재가 살아남다니. 다음 테스트는 충돌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충돌 테스트보다 50% 더 강한 충격을 가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차량이 벽을 향해 시속 80km로 돌진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A필러와 캐빈 구조는 거의 변형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복합 극한 환경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고온, 저온, 습도, 염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번갈아가며 차량에 가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차량은 2주 정도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한국차는 8주가 지나도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험 데이터와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화재 테스트의 결과는 LA 산불에서 목격했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강판과 내열 내장재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데니얼이 감탄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 우연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 마이크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차량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만 이건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야.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극한 충격 테스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했지만 차량의 핵심 구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구조와 소재의 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저녁, 김 소장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늘 본 테스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한의 테스트를 하나요?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 소장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우리는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미국에 전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LA 산불에서 살아남은 그 차가 우연이 아닌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데니얼은 영상 자료를, 리사는 기술적 분석을, 마이크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담당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편집장 브라이언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커, 어떻게 됐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지? 편집장에게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자. 이틀 후 저희 탐사 보고서가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술력의 결과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보도는 한국에서 직접 본 테스트 장면과 기술적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차 기술력이 트렌드에 올랐고 자동차 관련 포럼들은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소비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한국차 타야겠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이는 내 가족을 위한 다음 차는 한국차로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다양한 매체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CNN, FOX 뉴스, 그리고 주요 자동차 매체들까지.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보도 이후 단 2주 만에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내 판매량이 30%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모델은 딜러십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였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안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는 차라면 화재나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선택하고 싶다. 는 의견이 많았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침묵을 깼습니다. 포드의 대변인은 우리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GM은 소비자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자동차 구매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 시 디자인, 성능, 가격을 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들도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안전 테스트는 일상적인 충돌 상황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극한 상황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차 미국 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커 씨, 저희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제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적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차 미국 지사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글로벌 안전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객관적인 기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본업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미디어에서도 한국차의 내구성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유럽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이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한국차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판매량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 호주에서는 무려 70%까지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국차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여겨졌던 한국차가 이제는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선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 차로 어떤 브랜드를 고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한 업계 원로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안전 기준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명차 브랜드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한국 소재 회사와 협력을 시작했고, 미국 제조사들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이 주요 경쟁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됐어요. 산불, 홍수, 극한 기후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력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안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보도한 내용이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었어요. LA 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저는 그 한국차의 소유주였던 가정주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차로 바꿨어요. 이웃들도 대부분 한국차를 선택했고요. 돌아보면 그 작은 우연이 저희 인생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대의 차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이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죠.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신기술 개발 현장을 취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0% 탄소 중립 생산과 완전 재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상 변화를 목격한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LA 산불 현장에서 그 멀쩡한 한국차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품질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동차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그 산불에서 살아남은 한국차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우연이 아닌 노력과 헌신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이 값진 교훈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에서 아들 노아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항상 속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소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 번은 쇼핑몰에서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가다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와 고추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지나치게 강한 향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강한 향의 음식을 즐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노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한국인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한 사건도 있잖아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미친 인간이 총기를 난사를 하나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인들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태권도 같은 무술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태권도 같은 무술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편견이 자신에게는 당연하다고 믿었고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노아에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은연중에 말하곤 했죠. 같은 인종인 우월한 저희 백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노아 때문이죠. 노아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거든요.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노아는 학교에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소풍이나 파티에 초대받을 때 노아는 항상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식당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죠. 가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즐거운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노아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노아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더듬는다고 하셨습니다. 발표는 아예 하지 못했죠. 선생님께서는 노아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급히 노트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저는 큰 충격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아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노아의 책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죠. 노아의 점심 도시락은 이미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노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노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노아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니? 물었을 때 노아는 눈을 피하며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어요. 내 소중한 아이가 매일 이런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가고 있었다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아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노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권도라니? 내 아들이. 노아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지민은 노아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해주는지 서운했어요. 노아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민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라니. 한국 무술이잖아요.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던 문화권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하고 난폭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 아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봤던 과격한 시위 장면이 떠올랐어요. 격렬하게 소리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이를 맡긴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노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는 아이의 마음보다 제 편견이 더 컸죠. 제 머릿속에서 태권도는 여전히 폭력적인 무술이었고 한국 문화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지민이가 말하길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자신을 통제하는 법도 배운대요. 노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노아의 끈질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거듭된 부탁에도 저는 여전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 앞에서도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제 반대 앞에서는 예전과 달리 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한 번만 태권도장에 가보면 안 될까요? 결국 저는 노아의 간절한 요청에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렷, 경례 라는 구령과 함께 일제히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고 허름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내부는 깔끔했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바닥은 푹신한 매트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쓰인 태권도 정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 수련생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도복을 입고 띠 색깔별로 줄지어 차분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사범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작은 성취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사범님은 띠가 태권도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흰 띠부터 시작해서 검은 띠까지요. 아이들의 발차기 동작에는 저항이나 공격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력과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권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태권도장 사범 김성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이죠. 태는 발, 권은 손, 도는 정신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배웁니다. 김사범의 말에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래, 말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가 어떻게 정신 수양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노아의 눈에서 희망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를 배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노아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노아가 금방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노아도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첫 수업날 노아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하얀 도복을 입고 맨발로 매트 위에 섰지만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노아는 처음에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조차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발차기를 할 때 노아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사범의 지시를 따라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해야 했지만 노아는 박자를 놓치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거실에서 배운 동작을 연습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비웃으려고 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연습을 거듭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펴지고 걸음걸이가 좀 더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바닥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정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노아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아의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고요. 소극적이던 아이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노아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노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잭이 또 내 점심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해라고 말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노아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했고, 놀랍게도 이를 본 아이들은 점점 노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신체적 단련이 아니었어요. 김사범은 기술뿐만 아니라 끈기, 인내, 예의,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 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인사, 사범과 선배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태도 등을 배웠어요. 점점 더 노아의 태권도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노란띠 심사를 통과했을 때 노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띠의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을 맺은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매트 위에 선 노아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시범이 시작되자 노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집중력이 느껴지는 진지한 눈빛, 정확한 동작, 그리고 힘찬 기합까지.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싸울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범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태권도는 마음의 수련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노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의 변화를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여러 번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노아가 이제는 알람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 아침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 예절을 지켰어요. 밥을 먹기 전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노아는 집에서도 밝아졌어요. 전에는 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제게 태권도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의 눈은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노아가 스스로를 더 돌보려 했다는 점이에요. 방을 정리하고 샤워 후에 젖은 수건을 잘 걸어두며 옷도 스스로 골라 입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노아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급 심사가 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했습니다. 노란띠에서 초록띠로 승급하는 심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심사 전날, 노아는 거실에서 계속 폼을 연습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정확해졌고 기합 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진지한 태도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승급 심사 날이 되었어요. 태권도장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부모들이 벽을 따라 서서 자녀들을 응원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태권도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사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매트 중앙에 선 노아는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품새, 그리고 격파까지 모든 동작을 집중하며 수행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노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김 사범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띠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이름이 불렸어요. 노아가 김 사범님 앞으로 나가 정중히 인사하고 새로운 띠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노아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권도가 노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노아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심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는 계속해서 심사 과정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강해진 것은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노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권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역사, 철학,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가치들. 검색할수록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정신력을 변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신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이 태권도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글들을 번역해 읽으면서 그 문화에 담긴 깊이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한국 문화가 이렇게 풍부한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권도장에 노아를 데려다 줄 때마다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모두 태권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난 후 김사범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제가 먼저 다가가 노아의 발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사범님은 미소 지으며 노아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 군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태권도장의 다른 학부모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 희망, 그리고 사랑.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였어요. 지민의 어머니인 박 여사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식당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맛이 어색했지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그 풍미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각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졌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불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위험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의 수업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자기 절제를 기르는 수양 과정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명상하는 시간,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태권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편견의 무게를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노아와 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처음 태권도장에 갔을 때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란 띠를 하고 있었고 도장에서도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노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고 기쁜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기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고민까지 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가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무엇보다 노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방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아이가 또 내 책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물건이니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릴러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책을 돌려주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이나 큰 소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노아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생활하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노아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반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노아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리사인 저는 아들의 변화가 놀랍고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반대했던 태권도가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던 아들의 결정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노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태권도를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노아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도장에 가서 김사범님과 상담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도복을 입고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기초적인 동작부터 시작했지만 노아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저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이제 함께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연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 노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변화한 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민이네 가족과 함께 한국 문화축제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신체 기술이 아닌 강한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도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바꾼 것은 단순히 노아의 자세나 자신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이었습니다.